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손이 매섭게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작고 갸냘픈 손으로만 알았는데 어찌나 아팠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나쁜 놈. 그러려고 우리 엄마를 그 먼 미국까지 데리고 간 거야? 왜? 귀찮았어? 내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면서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아내는 오열을 했고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화가 난 건 어쩜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아내를 봐야 할지 앞이 캄캄하네요. 무슨 일이냐고요? 제가 장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말 한마디 안 통하는 미국에서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장모님을 미국에서 잃어버리고 난 후 벌어진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충청도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큰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농사꾼이었어요. 상효가, 밤 남기면 안 돼. 쌀 한 톨 한 톨이 얼마나 귀한 줄 알지? 아버지는 벼농사를 지으셔서인지 쌀 한 톨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셨고 저 또한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농사꾼의 하루는 해 뜰 때 나가 해 질 때 들어오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고 가뭄이나 장마가 오면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노심초사하며 속을 끓이셨죠. 그뿐인가요? 병충해 때문에 다 된 밥에 재 뿌리듯 농사를 망치는 날이면 부모님의 씨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난 절대 이런 시골 촌구석에서 농사나 짓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농사를 안 지으면 그럼 뭘 할 건데? 꼭 도시에 나가 돈 많이 버는 성공한 사장이 될 거라고요. 제가 그렇게 사장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는 고급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오다 보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곤 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래서 저도 꼭 성공한 사장이 되어 고향에 금이 환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제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일까요? 어릴 적부터 병충해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보며 시작하게 된 친환경 농약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대박이 날 것 같았지요. 그러나 막상 개발해서 판매로는 이어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외치던 도시로 나가 관계되는 많은 회사들을 만나보았지만 다들 검증이 되지 않은 개인의 개발 제품을 쉽게 사주지는 않더군요. 특히 대기업은 자체 내에 연구원들이 있어서 따로 연구를 하고 있다며 거절을 했고 중소기업은 제품을 구입하기에는 자금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냥 돌아와. 서울에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아버지,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농사꾼의 아들인 저를 이기지 못해요. 저 끝까지 포기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가지고 온 돈도 다 떨어져 하루 잘 곳도 마땅치 않은 마당에 고민이 많았어요. 오늘도 찜질방에서 하루를 기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년, 나 등 좀 밀어줄 수 있나? 60대 후반인 듯한 노인분이 혼자 목욕탕에 오셔서 저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청하시더군요. 전 아버지 생각도 나고 해서 얼른 노인분의 등을 깨끗하게 밀어드렸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아주 손이 야무지구만. 아, 예.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여기 사람들보다는 손이 단단한 겁니다. 아하, 시골? 시골 어디? 예. 충청도 문경 쪽입니다. 아이고, 그래? 나도 문경이 고향인데, 여기서 고향 사람을 다 만나네? 우리나라가 워낙 혈연, 지연, 학연, 이 세 가지 가지면 다 되는 곳 아닙니까? 그분은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났다고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나오자마자 식혜 한 잔을 사주셨습니다. 서울 만만치 않은데, 고생이 많구만. 그래도 젊은 사람이 용기가 대단해.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열릴 거요. 감사합니다. 근데 혼자 오셨어요? 나 혼자야. 우리 마누라는 고생만 하다 일찍 떠났고 자식은 없어. 너무나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노인이
돈도 없어 저와 같이 찜질방에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뭐 급하신 일이나 등 미실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자꾸 시골에 계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제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아무래도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일단 집으로 내려가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투자기획안 내신 거 있으시죠? 아, 예. 저희 대표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번 들어오시라고 하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눈치채셨죠? 저는 이런 일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군데 투자 기획안을 냈었는데 모두 거절당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 목욕탕 할아버지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 중소기업의 대표님이었어요. 어르신, 어떻게 여길? 어디 브리핑 해봐. 들어는 보자구. 그렇게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운이 닿았고 제 브리핑을 들은 어르신은 바로 담당자에게 소개를 하시더군요. 아버지, 저 됐어요. 제 아이템을 사겠다는 곳이 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인연을 만나 결국 제가 말하던 도시에 첫 진입을 했고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10년 만에 이 촌놈은 드디어 친환경 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그 사이 할아버지, 대표님은 이미 갖고 계시던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전 제가 이렇게 성공한 건 그 어르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표가 된 저는 더더욱 발로 뛰고 공부하며 미친 듯이 회사를 키워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저희 제품이 팔리기 시작했고 저는 시골 농사꾼의 아들에서 환경을 선도하는 리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라운딩하러 내려갈 거예요. 그때 집에 갈게요. 저는 가끔 골프 라운딩을 위해 고향을 찾았고 그때마다 부모님을 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해도 절대 안 오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시는 부모님은 지금도 열심히 농사를 짓고 계시죠. 성공한 아들의 모습을 기다리는 부모님을 뵙는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일도 좋지만 장가를 가야지. 이러다 금방 40대고 50 되는 거야. 부모님은 제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어도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내내 걸리셨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앞만 보고 달리기만 했던 제 나이가 어느새 30을 훌쩍 넘어 40으로 향하고 있네요. 대표님, 제가 있는 동호회에 친환경 사업에 관심이 많은 바이오 한 분이 계신데 중동 쪽의 판로를 뚫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이라면 어디든 뛰어가는 저였지요. 제가 지금 골프에, 승마에, 심지어 수상 스키까지 못하는 게 없는 이유는 그곳에서 많은 사업이 성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는 후배의 소개로 바이어를 만날 수 있다는 테니스 동호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날 바이어는 다른 일정으로 못 나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할 수 없이 온 김에 테니스를 한 세트 치고 잠시 땀을 닦고 있는데 그때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다가도 상해를 입으시면 전액 보상해드리고. 아유, 소연 씨 왜 그래 정말. 나 이미 보험 들어간 거 많다니까. 정말? 테니스장까지 와서 보험 홍보를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사정이 딱한 건 알겠는데 난 지금 여기 아무 생각 없이 놀려고 온 거야. 딱 봐도 초보 보험 판매원 같았습니다. 기가 센 동호회 아줌마들을 상대하기 매우 버거워 보였죠.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얼굴은 빨개진 그녀를 보니 저의 초창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거절만 당하던 그 시절. 그때 저를 알아봐 주시던 그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테니까요. 유유상종이라고 했죠. 저는 제 기억을 떠올리며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아, 예. 반색을 하며 환하게 웃는 그녀는 참 앳되어 보였어요. 갓 20을 넘긴 사회 초년생? 유소연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저와 비슷한 목적으로 동호회에 들어왔는데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보험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 소심한 성격 탓에 사람들은 유소심이라고 뒤에서 깔깔거리기도 하더군요. 그럼에도 영업을 위해 매번 그 자리를 지키며 사람들과 친해지려 애쓰는 그녀. 어린 나이에 참 열심히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점점 마음이 쓰였고 돕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기 물건 팔 때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소심해서는 상대방에게 확신을 줄 수 없어요.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고 내 것은 진짜다. 내 것을 안 사면 당신이 손해다.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해요. 그녀는 그런 저의 이야기에 경청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보험을 하나 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연세가 있으셔서 보험 같은 걸 들어보신 적도 없고. 그럼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보험 다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상담해 드릴게요. 여기서 한참 가셔야 하는데요. 충청도에 계시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냥 여행하시는 셈 치고 가면 돼요. 이렇게 적극적인 아가씨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인연이 된 저는 보험을 미끼로 부모님께 자연스럽게 소개를 했죠. 싹싹하고 차분하고 무엇보다 이쁘더라. 참 남자들이란 겨우 한 번 보고 어찌한다고 너무 말이 없어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그냥 보험 상담해주러 온 아가씨예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보면 그냥 보험원은 아니구만. 인연은 모르는 거니 차분하게 만나보려무나. 예.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내심 이 아가씨에 대한 호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때 그 어르신과의 인연으로 지금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 이 아가씨와 또 어떤 인연이 될지 괜히 설레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주변의 지인들을 소개하며 소연 씨의 보험 실적에 지대한 공을 세워갔어요. 저 너무 고마워서요.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은데. 그래요? 나 그럼 식사 한 끼 대접 받아도 되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이렇게 저희 둘은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인지 소연 씨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더군요. 전 사실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지난번 대표님 부모님 뵈러 갔을 때 얼마나 따뜻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저도 저런 부모님이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철이 들기도 전 고아원에 버려진 그녀는 고아원 내에서도 왕따를 당할 만큼 너무 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고아원을 빨리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독립했지만 이 지나치게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어느 회사든 적응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보험 시장에까지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을 자주 만나야 하는 직업군에 뛰어들다니. 그 결과는 짐작하듯이 적응을 못하고 항상 꼴찌를 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대표님 만나고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다 소연 씨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에요. 누구에게나 자신도 모르는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제가 잘 알아요. 사실 이번 달에도 실적이 안 좋으면 그만둬야 했는데 대표님 덕분에 제가 이번 달에 실적을 많이 올려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 이렇게 밥 얻어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밥보다 귀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표님 덕분에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저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분명 꿈은 이루어질 테니까요. 소연 씨는 보기보다 훨씬 좋은 여자 같았습니다. 그동안 일에 매달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저는 소연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유일한 휴식이 되었죠. 그리고 이런 여자와 함께 평생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다가가면 소심한 그녀가 뒤로 물러갈까 조심스러워서 아주 천천히 둘 관계를 유지하며 제 마음을 표현했죠. 그런 제 마음이 통했던 걸까요? 그녀도 제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10살 차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험 일 그만해. 네? 왜요? 당신 적성에 맞지 않아. 전에야 당신이 벌지 않으면 안 돼서 길을 쓰고 버텼겠지만 지금은 내가 있잖아. 그냥 집에서 당신 하고 싶은 거 하고 편하게 살면 좋겠어. 솔직히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남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구걸하듯 보험을 판매하는 모습이 전 너무 싫었고 힘들게 살아온 그 사람을 좀 편하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거 이건 무슨 카드예요? 무슨 카드긴 당신 카드지.
당신 그동안 벌었던 돈 거의 다 적금으로 쏟아부느라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했잖아. 그 적금도 결국 결혼 자금으로 다 써버리고 말이야. 이걸로 당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써요. 고마워요. 난 지금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아내의 기뻐하는 모습에 전 행복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지만 좋은 부모님이 계셨기에 제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지요. 이제 제가 누렸던 것을 이 사람에게도 누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도 주었고 통장도 맡긴 거죠. 그렇게 아내에게 모든 살림을 맡긴 저는 마음 편하게 사업에 몰두했고 집안일을 신경 쓸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흘간 해외로 출장을 다녀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없더군요. 외출을 한 모양입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기에 저는 샤워를 하고 쉬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화장대 위에 카드 명세서가 보이기에 저는 무심코 펼쳐보았다가 좀 놀랐습니다. 카드 값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때입니다. 아내가 들어오더군요. 어머, 당신 왔어요? 그래. 어디 다녀와? 쇼핑. 하도 연락이 와서 신상이 나왔다고. 아, 그랬구나. 여보, 이거 어때요? 너무 예쁘지? 그러게. 당신한테 너무 잘 어울리네. 뭘 입어도 당신은 모델이야. 여보, 이거 봐줘요. 이번에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판매하는 거 어렵게 구입했어. 그래? 지난번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참, 남자들은 이렇다니까. 지난번 것은 작년 모델이거든. 그래서 색이 좀 다르잖아요. 아내는 이미 백화점의 VIP 고객이 된 모양입니다. 처음엔 쇼핑을 하고 와서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며 뿌듯했지만 갈수록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아내의 소비가 많아졌어요.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던데? 그치. 할부로 할까 하다 그러면 괜히 무시당할까봐 내가 일시불로 해서 그래. 아, 그래? 네, 앞으로는 좀 줄이면 어떨까? 그 소리에 이내 풀이 죽은 듯 고개를 숙이는 아내. 그치? 내가 너무 많이 썼지? 어릴 적부터 늘 왕따만 당하다 직원들한테 대우받고 사모님 소리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권하면 사고 그랬어. 미안해 여보. 이제부터 조심할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당신 기분 좋아지고 자존감 높아진다는데 나도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대우받는 거 좋아. 난 그냥 곧 아기도 생길 거고 하니까 다른 취미 생활하면 어떨까 한 거지. 미안해 여보. 나도 얼른 아기 갖고 싶어. 당신도 알겠지만 난 고아로 자라서 내 아기를 갖는 게 소원이거든. 우리 아기에겐 엄마의 정을 듬뿍 주고 키울 거야. 전 아내에게 괜한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 미안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외롭고 힘들었을 아내가 돈 좀 쓴다고 제가 감시하듯 하는 게 기분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생기면 아내의 쇼핑도 자연스럽게 줄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 아직 소식이 없어? 결혼한 지가 3년이 다 됐는데. 곧 생기겠죠. 병원이라도 가봐. 무슨 문제 있나? 그런 거 없어요. 저 사람도 젊고 저도 건강하니까 곧 생길 거예요. 부모님의 걱정을 듣고 와서인지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는데 역시 우리 둘 모두 건강한 신체였습니다. 거봐요. 문제 없다니까. 때가 되면 생길 걸. 당신도 참.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그랬지. 그때 아내 눈에서 눈물을 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섭섭했구나. 내가 괜히 쓸데없이 병원에 오자고 해서 미안해. 그런 게 아니고 나 요 며칠 계속 엄마 꿈꿔. 엄마? 응, 날 낳아준 엄마. 아기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인지 매일 밤마다 엄마가 나오는데 아내는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아기 낳으면 친정엄마가 돌봐주고 산후조리도 해준다고 하던데 난 누가 해줄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 아내는 그날 이후로 무표정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회사 일로 나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아내의 외로움이 점점 심해졌나 봅니다.
아기가 생기더라도 주변에서 들어보니 산후 우울증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던데 아무래도 그녀의 어머니를 찾는 것이 최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싫어. 나 버리고 간 사람인데 지금 와서 뭐하러 찾아? 그래도 궁금하고 보고 싶잖아. 그분도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고. 아내는 만나기 싫다고 외면했지만 저는 꼭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를 찾을 단서는 딱 하나 있었어요. 그녀가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 있었다는 낡은 사진 한 장. 바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었어요. 그 뒤에 희미하게 적혀 있는 사랑하는 내 딸 소연이와 함께 한영숙. 거의 해져버린 사진이지만 얼굴과 이름이 있으니 분명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사람을 잘 찾아준다는 심부름 센터에 의뢰했습니다. 물론 찾을 수는 있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고 또 겨우 이 사진 한 장이라니 저 혼자로는 안 되겠는데요. 결국은 돈을 배로 달라고 했고 저는 아내를 위한 일이기에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까요? 심부름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다고요? 예, 주신 사진의 인물 맞고요. 본인이 그때 말씀하신 고아원에 아이를 맡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저는 곧장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지만 아내의 반응은 아주 냉랭했습니다. 그래도 가보자. 당신 꿈마다 그리워해놓고. 싫다고 했잖아. 뻔뻔하게 어떻게 나타나. 내 엄마라고. 아내를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도 컸을 것이고 무엇보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만큼이나 원망도 컸을 테니까요. 그때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야. 서운하고 미운 거 너무 이해해. 그래도 엄마잖아. 안 만나면 더 후회하지 않을까? 그럴까?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자. 그리고 욕을 퍼붓던 울던 웃던 만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내가 항상 말하잖아.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준다고. 저의 설득에 그녀는 결국 장모님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을 안고 만나는 장소로 향했어요. 그녀는 잔뜩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긴장도 많이 되겠죠. 20년 넘는 세월 동안 본 적 없던 친어머니를 만나는 길이니까요. 혹시 아니면 어떻게 해? 아니면 그냥 나오면 되지 뭐. 그러니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그러나 그런 우려는 카페에 들어가자마자 해소가 되었습니다. 세월로 인한 주름은 숨길 수 없었지만 사진 속에 그 여인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엄마가 맞더군요. 저기 소연이니? 엄마? 미안하다, 소연아. 엄마가 미안해.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왜 날 만나러 안 왔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너무 미안해. 날이 서 있던 그녀의 마음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녹아버렸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의 품에 안겨 울었고 장모님은 그런 그녀를 꼭 안아준 채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진정시킨 뒤 둘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의 반응만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장모님이 갖고 계신 사진을 보니 더더욱 틀림없더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사진이랑 얼굴이 완전 똑같네요. 아유, 그럼 내가 소연이 엄만데요. 그런데 이 사진은 다른 곳에서 찍으셨나 봐요. 소연이랑 찍은 사진은 내가 서울에 놀러가서 기념으로 찍은 거고, 이건 남편이랑 신혼여행 갔었을 때 부산 가서 찍은 거야.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 보였나 봐요. 근데 성함이 한영자 숙자가 아니시라고. 내 이름은 한영순이야. 아마 사진이 낡고 글이 흐려서 착각한 것 같다. 사진이 아무리 낡아도 엄마 모습은 그대로네. 이 못난 엄마를 찾아와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이제는 다시 너와 헤어지지 않을게. 저는 아내에게 어머니를 찾아주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떨어져 살아온 세월만큼 더 함께 지내게 하고 싶었죠. 저희 집으로 가시죠. 여보? 아유, 그게 무슨 민폐야. 난 괜찮아. 내가 자주 올라가 보겠네. 지금은 저보다 장모님이 이 사람 곁에 계셔야 합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아기도 갖고 편안하게 살 테니까요. 저를 위해서라도 함께 가시죠. 그렇게 장모님은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장모님이랑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표정이 더 환해졌어요. 예전보다 더 많이 웃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행복하더군요. 두 사람은 하하호호 웃으며 수다를 떨고 제가 없으면 나들이 나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엄마가 한우 먹고 싶다고 하시는데 같이 먹어도 되지? 그럼 많이 먹어. 참 병원은 다녀왔어? 엄마가 밥 먹고 한약 짓자고 하더라고. 임신 잘 되는 한약이 있다고. 그래? 그거 잘 됐네. 잘 먹고 와. 물론 아내의 카드값이나 씀씀이는 장모님이 오시면서 더 커졌지만 아내의 행복보다 중요한 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한 집에서 산 지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4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 그런데 여전히 아기는 생기지 않고 저도 모르게 이젠 조금씩 조바심이 나더군요. 아내 또한 장모님이 오신 후 더 바빠진 듯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어디야? 나 집에 왔는데 장모님도 안 계시고. 나 기분 전환 좀 하려고 친구 만나러 나왔어. 엄마는 어디 갔지? 그래? 그럼 저녁은? 나 오늘 친구하고 저녁 먹고 들어갈게. 괜찮지? 그래. 저는 요즘 한 번씩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날이 늘었습니다. 뒤늦게 들어오신 장모님의 입에는 술 냄새가 풍기더군요. 술 한잔 했어. 우리 딸 찾았다고 주변에서 어찌나 한턱 내라고 하는지. 예. 잘하셨어요.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온 아내는 제 눈치를 보더군요. 미안 여보. 너무 늦었지? 애들하고 오랜만에 수다를 떠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이렇게 밤 늦게 혼자 다녀. 전화도 잘 안 받고. 미안. 택시에서 잠이 깜빡 들었나 봐. 당신 화났구나.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셔. 우리 아기 안 생긴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애들하고 만난 거야. 친구 하나가 결혼하고 3년 내내 아이가 안 생겼는데 얼마 전에 임신을 했다고 해서. 그래? 어떻게 생겼대? 그게 여행 가서. 여행? 응. 친구가 그러는데 분위기를 바꿔보면 아이가 생길 수도 있대. 그냥 나도 당신도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하고. 너무 큰 변화도 있었고 해서 혹시 우리가 모르는 스트레스는 없는 걸까? 나 당신한테 정말 잘하고 싶은데. 여보,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그런데 여보, 우리 아주 건강하다고 의사가 말했잖아. 그래. 당신 말대로 여행 가면 더 편하고 좋아서 아기가 생길지도 모르겠네. 우리 여행 가자. 정말? 당신 바쁜데 괜찮아? 아무리 바빠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 내가 계획 짜볼게. 근데 당신 어디로 가고 싶어? 미국. 친구도 미국 가서 아이 생겼대. 그래? 그게 뭐 어렵나. 당신만 좋다면 나도 오케이. 근데 여보, 나 부탁이 있는데 엄마도 모시고 가면 안 될까? 장모님도? 응. 엄마랑 한 번도 여행이란 걸 해본 적도 없고 지난번에 엄마도 뉴욕 가서 자유의 여신상 보고 싶다고 하셔서 안 되겠지? 안 될 건 또 뭐야. 그래, 같이 모시고 가자. 대신 방은 따로 잡는다. 당연하지. 고마워 여보. 전 이렇게 미국 여행에 아내의 바램대로 장모님과 동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 뭐 입고 가니? 옷도 없고. 걱정 마 엄마. 이 사람이 엄마랑 여행 갈 때 입을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가방도 사고 쇼핑하라고 했어.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조서방 고맙네. 장모님은 첫 해외여행으로 굉장히 기뻐하셨고 아내는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첫 여행에 설레며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예전 뉴욕에서 유학을 했던 적이 있기에 패키지가 아닌 자유여행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두 사람이 좋아할 만한 관광 명소, 식당, 호텔, 그리고 혹시 입에 맞지 않을까 한식당까지 꼼꼼히 찾아가며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이번에 아내에게 좋은 추억도 선사하고 아내와 그토록 원하던 아기도 가질 거라는 꿈도 있었으니까요. 혹시 그 자유의 여신상인가?
그것도 볼 수 있나? 동네 여편네가 거기 갔다 왔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그럼요, 장모님. 그렇지 않아도 보고 싶어 하신다고. 듣고 계획표에 넣어두었어요. 제가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배도 태워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사위가 최고다, 최고야. 한편으론 저희 부모님께 죄송했어요.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지금까지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도 한번 간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해요, 엄마. 다음에는 꼭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됐어. 우린 비행기 타면 멀미해서 싫어. 다른 생각 말고 잘 다녀와. 큰돈 들였는데 아기는 꼭 만들어 와야 한다. 아유, 주책을 떨어요, 아주. 장모님 잘 모시고. 예, 잘 다녀올게요.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돌아오는데 두 분 얼굴에 섭섭함이 보이더군요. 참 나쁜 아들이지요. 다음엔 꼭 부모님 모시고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렇게 여행은 다가왔고 일주일을 회사를 비우려니 급하게 마무리할 것도 많고 정신없는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여행일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여권 잘 챙기고 장모님 것도 챙겼지? 그럼. 공항에 도착하니 이미 출국 심사를 위해 줄이 길게 서 있더군요. 그런데 그때 아내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매우 심각해 보였어요. 여보, 나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고아원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 하나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지 뭐야. 걔 고아라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 뒀다가 무슨 일 생길 것 같아. 그렇다고 여행을 취소하자고? 나는 며칠 있다 비행기표 다시 끊어서 갈게. 그러니까 일단 엄마랑 둘이 가 있어. 말이 안 되었지만 세 사람이 모두 취소하기엔 위약금도 너무 많이 들었고 아내가 장례가 끝나고 온다는 말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장모님과 둘만 출국을 하게 되었죠. 비행기 안에서 찹찹한 마음으로 한숨도 잘 수가 없었는데 장모님은 의외로 아무렇지 않게 드시고 영화도 보시면서 즐기시더군요. 어쩜 다행이란 생각을 했지만 어렵게 낸 휴가인데 기분이 영 나지 않았습니다. 잘 도착했어. 친구는 괜찮아? 그래. 내가 장모님은 잘 모실 테니 걱정 말고 친구 위로 잘하고 무엇보다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 몸도 약한 사람이. 뉴욕은 제가 10년 전 어르신의 도움으로 1년 정도 공부를 했던 곳입니다. 1년 만에 와보니 참 감회가 새롭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그토록 와보고 싶어 하시던 자유의 여신상으로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오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유난히 빨리 보고 싶어 하셔서요. 그런데 장모님은 긴장을 많이 하셨던지 표정이 굳어 계셨고 정작 보고 싶다는 자유의 여신상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더군요. 딸을 두고 와서 그러신가 생각을 했습니다. 장모님, 여기 벤치에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자유의 여신상 페리 티켓 사서 금방 돌아올게요. 그래, 알았네. 천천히 다녀와. 저는 그렇게 장모님을 두고 페리 티켓을 끊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성수기여서인지 티켓 예매를 했는데도 발급해주는 줄이 너무 길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군요. 미국 햇살이 따가울 텐데 걱정되는 마음으로 서둘러 표를 받고는 장모님께 향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죠. 등골이 오싹해지고 서늘해집니다. 저는 혹시 화장실이 급하셨나 화장실 쪽으로 갔지만 장모님은 안 계셨고 미친 듯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장모님을 찾아다녔지만 끝끝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동양인 남성이 장모님을 데려가는 것을 봤다는 노숙자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같은 동양인 남성을 보고 안심하신 장모님이 따라간 것 같아요.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얼른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찰은 동양인 관광객에 대해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곳에 구경을 갔을지도 모른다. 기다려봐라. 혹시 미국이 좋아서 숨어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저는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예, 접수는 하겠습니다. 혹시 이곳에 올 때 뭐 다른 문제나 어머님 신경의 변화 같은 건 없었어요? 아니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어요. 물론 딸이 중간에 일이 생겨 나중에 오기로 했지만 별 문제 없었고요. 저는 대사관을 나와서도 장모님이 사라지셨던 자유의 여신상 근처를 샅샅이 찾아다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사라지다니. 미안해. 아니, 내가 잠시 티켓을 사러 간 사이에. 아니,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엄마를 혼자 두면 어떡해? 벤치에 잠시 앉아 계시라고 했는데 일단 경찰과 대사관에 신고는 했어. 어떡해, 우리 엄마. 당장 가고 싶어도 비행기표도 없다고 하고. 아내는 놀라서 저를 원망했고 저는 그날도 다음 날도 미국 경찰과 함께 뉴욕을 샅샅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장모님의 모습은 어디서도 볼 수가 없었죠. 당신 거기에 있다고 달라질 것 없어. 내가 한국 경찰에 얘기했으니까 와서 진술하고 그쪽 인터폴과 협의하는 게 빠를 것 같아. 아내의 말에 저는 장모님을 둔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채 한국에 도착했고 집 앞에 도착했지만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으니까요. 찰싹. 문이 열리기 무섭게 아내의 차가운 손이 제 뺨을 후려갈겼고 아내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나타나? 여보. 당신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이 나쁜 놈아. 우리 엄마 찾아와. 우리 엄마 돌려줘. 이 나쁜 놈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당신만 믿고 간 건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사기꾼 새끼. 여보, 사기꾼이라니. 아이, 그건 좀 심하잖아. 내가 왜 들어오라고 했는지 알아? 여기서도 다 조사했어. 당신 앞으로 우리 엄마 사망보험이 들어있더라? 이거였니? 우리 엄마 찾자고 한 이유가 이거였어? 무슨 소리야? 보험이라니. 아이, 난 알지도 못한 일이야. 헛소리 하지 마.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알아? 내가 같이 못 가니까 옳다구나 하고 우리 엄마 버리고 온 거잖아. 여보, 진정해 제발. 아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오해? 도대체 여기서 무슨 오해가 있는데? 당신이 우리 엄마 그 낯선 곳에 버리고 온 게 무슨 오해가 있냐고. 저는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제가 보험 사기꾼이라뇨. 장모님을 잃어버린 죄책감으로도 이미 제 마음은 너덜너덜해졌는데 장모님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마 사이라니요. 게다가 보험을 들어 수령인을 제 앞으로 했다는 이야기에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경찰 조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큰 돈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사실 회사가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아내의 카드값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장모님을 찾은 후에는 더더욱 돈이 많이 필요했죠. 우리 엄마 임플란트 해야 한대. 음식을 씹지를 못해. 엄마 백내장 수술해야 하는데 보험이 없어서 돈이 좀 많이 드나 봐. 엄마가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돈을 빌린 것이 있다는데 그것 좀 갚아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아내를 통해 장모님에게 들어간 돈이 꽤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엄마이고 뒤늦게 만난 사이인 만큼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을 했었죠. 생일이라고 금일봉을 전달해 드렸더니 거기에 더해서 제 보약을 지어 보내셨던 저희 부모님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장모님의 사망보험은 저희가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을 때쯤에 드러났다고 하더군요. 수억 대의 보험금의 수령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경찰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저의 보험 사기를 의심하며 하루 종일 붙잡고 조사를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경찰 조사에 시달리다 보니 회사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직원들의 눈초리는 싸늘해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미 소문이 퍼졌는지 거래처들도 계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여보,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난 그런 보험 들은 적도 없고 내가 왜 장모님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 제발 좀 내 말을 믿어줘. 아니, 난 하나뿐인 우리 엄마를 잃었어. 우리 엄마와 함께 있었던 건 당신이었고 게다가 보험까지 우리 엄마 이름으로 들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란 인간을 믿고 살 수가 있겠어? 당장 이혼해. 아내의 수줍고 소심했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당연하고 수십억 대의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거라고 하더군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저에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전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기막힌 일은 며칠 후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던 그때 벨이 울렸고 경찰이라는 소리에 아내는 얼른 문을 열어주더군요. 잘 오셨어요. 드디어 죄가 명백해졌나요? 당장 데려가세요. 꼴도 보기 싫어요. 아내는 격양된 목소리로 저를 잡아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수갑을 꺼내 드라마에서나 듣던 미란다 원칙을 말하더군요. 그런데 유소연 씨,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체포할 대상은 아내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저 남자라고요. 저 남자가. 유소연 씨, 조금 전 미국에서 한영순 씨도 체포되어 송환 준비 중입니다. 경찰의 수갑이 유소연의 팔목에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기가 막힌 이야기의 실체를 밝히려 합니다. 유소연, 아내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소심한 탓에 앞에 나서지도 못했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도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고 사회로 나왔던 소연은 부모를 잘 만나 고생하지 않고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우면서도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과 비교해 열등의식이 생겼죠. 나도 부모가 그렇게 다 해줬으면 니들보다 더 잘 살았어. 대학도 갈 수 있었고 좋은 직장도 가서 멋진 남자도 만났을 거야. 이렇게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던 그녀는 우연히 알게 된 보험 설계사를 통해 상위 1%들이 드나드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저 보험 외판원 취급밖에 받지 못하는 그녀. 그러던 중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바꿔줄 남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저였던 거고요. 저는 철저하게 그녀의 사기에 말려들었고 결혼하고 5년간 많은 돈과 함께 진심인 마음까지 잃게 되었죠. 내가 설마 10살이나 많은 그 남자랑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해? 시골 사람이라 그런지 순진해가지고 금방 넘어오던데 뭐. 겨우 카드 딸랑 한 장 주고 뭐 세상이라도 다 준 듯이 구는 게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 아내의 진술서에 적혀 있는 이야기들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자신이 그동안 갖지 못했던 것을 모두 갖게 되었습니다. 한 푼을 아껴서 적금을 들어야 했던 그때와 비교해서 이제는 자신의 마음대로 쓸 돈이 생겼던 거죠. 갑자기 바뀌어버린 상황에 자제력을 잃고만 아내는 사치는 물론이고 도박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으나 자기를 사모님이라고 대우해주고 어딜 가든 여왕 대접을 하는 술집과 도박장에서 아내는 변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수억 원의 빚까지 생겨버린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못한 채 결국 도박의 늪에 빠지게 되고 사채까지 쓰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답니다. 어쩜 제가 이 상황을 만든 건 아닌지 죄책감까지 느껴지더군요. 저에겐 말을 못하고 그렇다고 사채업자에게까지 쫓기는 상황이 오자 엄마라는 존재를 내세워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겁니다. 우리 소연이 행복해 보여서 이 엄마는 너무 좋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을 텐데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사니 무슨 걱정이 있겠니? 행복? 내가 행복해 보여? 그럼 이만하면 행복한 거지. 카드 쓰라고 척척 내주는 남편 있겠다. 좋은 집에서 손 하나 까딱안 하면서 왕비 대접 받고 살고. 참 모르는 소리 하시네. 하긴 나에 대해 알 리가 없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루하루가 얼마나 조마조마한 줄 아냐고. 너 무슨 일이 있어? 왜 조마조마한데? 그런 게 있어. 엄마가 뭘 알겠어. 다 늦게 나타나서. 내가 보기엔 저만한 사람 없던데 너 엄청 사랑하고. 사랑 같은 소리 한다. 내가 설마 그런 늑다리가 사랑한다고 옆에 있겠어? 다 돈이지 돈. 이 세상에는 돈이 전부더라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있어도 옆에 사람들이 줄줄 붙어 다녀. 그런데 돈 없으면 팔일 때만 꼬여요. 혹시나 하고 돈 많은 사람들 동네에 기웃거리다 드디어 하나 잡은 호구가 바로 저 남자야.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무슨 섬처녀쯤으로 보이나 봐. 소연아, 너 지금 술 취해서 하는 소리 아니지? 왜? 엄마도 돈 때문에 나 버린 거 아니었어? 생각해봐. 아이까지 낳으면 몸만 망가져서 이런 비싼 명품 사봤자 다 똥 되는데. 미쳤어? 아이를 낳게? 열심히 피임하느라 고생만 엄청 하고 있지 뭐. 그럼 너 네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돈이라고. 애한테 쓸 돈 있으면 나한테 더 쓰면 되지. 안 그래도 그놈의 빚 때문에 미치겠는데 말이야. 빚? 그제서야 아내는 장모님에게 자신이 빚쟁이들에게 쫓긴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장모님은 아내를 나무라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생각해냈답니다. 소연아, 너 예전에 보험회사에서 일했다고 했지? 어차피 돈이 목적이면 확실하게 뜯어내고 끝내자. 너 도박해서 빚진 거 알면 어차피 이혼당할 거고 그러느니 네가 먼저 선수 치는 거야. 엄마. 그랬습니다. 그때 그날 두 사람은 저를 이용해서 보험 사기를 작당하게 되었고, 아내의 보험 경력을 이용한 거죠. 장모야말로 남을 등쳐먹고 사는 천상 사기꾼이었습니다. 유소연이 술김에 진심을 이야기하자 그걸 바로 엮어서 사기를 공모한 거죠. 그녀와 장모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제 명의의 폰을 몰래 만들어 사망보험을 들었던 것입니다. 제 목소리는 장모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내연남이 흉내내어 녹취를 했던 거고요. 미국에서 장모를 데려갔다는 동양인 남자가 사실 그 내연남이었답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그토록 가자고 외쳤던 것도, 아내가 일부러 미국 여행에 빠진 것도 그들이 저를 속이기 위함이었죠. 경찰에서는 CCTV를 분석하다가 결국 시카고까지 도망친 두 사람을 호텔에서 찾아 국내로 이송했던 거고요. 경찰 조사를 끝낸 후 몇 주 뒤 법정에 가자 미국에서 잡혀 국내로 이송된 장모와 내연남이 망연자실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다 끝났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같이 들어갔고요. 아니라니까요. 저놈이 날 버린 거라고요. 내가 한참을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길래 겁이 나서. 끝까지 거짓말하고 싶으신가요? 아주머니? 누가 아주머니야? 자네는 장모한테 이래도 되는 건가? 장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얼굴만 같으면 누구든 속을 줄 알았지? 뭐? 아, 오셨습니까? 변호사는 법정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인을 맞이했습니다. 멍하니 있던 그녀는 여인을 보고는 깜짝 놀라 얼어붙더군요. 소연아, 내 딸.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몰라서 늦어서 너무 미안해. 장모와 똑같은 얼굴을 한 여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증인석에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장모를 향해서는 매서운 눈빛으로 째려보았어요. 너는 벌 받을 줄 알았어.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하니? 언니. 언니? 이분이 원고 유소연 씨의 친어머니 되시는 분입니다. 즉 공범인 한영숙은 친모가 아닌 이모 되시는 분이고, 이 두 분은 쌍둥이 자매입니다. 쌍둥이? 그래 소연아. 내가 네 엄마다. 한영숙.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 모자란 아이가 내 쌍둥이 동생 한영순이란다.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게 됩니다. 사실 아내의 어머니는 한영숙이었습니다. 한영숙 씨 또한 아내를 찾고 있었고, 아내의 소식을 듣게 되어 얼른 만나고 싶었죠. 언니가 지금 나타나서 뭐 할 건데? 잘 살고 있는 애한테 괜히 부담만 되는 거야. 이 나이에 뭘 해줄 수 있겠어? 노인 돼서 수발 들라고 하는 것밖에 더 돼? 그냥 편히 지 인생 살게 내버려 두자고. 그렇게 한영숙의 쌍둥이 동생 영수는 영숙과 딸을 못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놓고 본인이 엄마인 척 나타나 잘 살고 있는 아내에게 접근해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칠 사람이 없어서 하나뿐인 조카한테 사기를 쳐? 언니가 버린 자식 내가 키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언니가 아니었어도 얘랑 나랑 더 잘 살 수 있었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내가 조금만 더 늦었으면 조서방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뻔했다고. 조용! 신성한 법정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다들 정숙하세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한영순이 실종 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친모가 경찰을 찾아왔고 모든 실체를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 방향을 틀어 가짜 장모의 사기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저에 대한 혐의가 풀리게 된 것이에요. 저는 아내를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고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가짜 장모도 같이요. 결국 가짜 장모와 내연남은 그동안의 사기 전과로 인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유소연은 징역 1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가 밉지만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면서 딸의 죄를 감싸주려 애쓰던 아내의 친모는 결국 오열을 했습니다. 울긴 뭘 울어? 나 버렸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나타나가지고 왜 모든 걸 망쳐?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망치냐고. 내 인생 책임져.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이 소리치는 그녀의 발악은 어머니의 마음에 대목 같은 상처를 내더군요. 그날 저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저에게도 있었으니까요. 정말 아기를 가질 생각이 없었던 거야? 아기가 뭐가 중요해? 그냥 나 사랑한 거 아니었어? 전 아내를 끝까지 용서하려 했지만 아내는 저의 사랑을 이용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회사 일을 정리하여 유능한 인재에게 넘겨주고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이 일구시던 농사를 돕고 있습니다. 사업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자연 좋고 인심 좋은 고향에 오니 마음이 참 편안해지더군요.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곳을 안 떠나시는지 알겠습니다. 한바탕 큰 태풍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겪어야 할 시련의 총량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일찍 겪었고 부모님이 계셔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이라도 해야 할까요? 그런 면에서 아내가 여전히 짠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받는 것보다 주었을 때 훨씬 크다는 것을 그녀도 꼭 깨닫기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